예,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 초반, 심지어 1% 후반으로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 즉 양극화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최근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 개선된 모습 운운하면서 안이하게 인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쁘냐, 여기에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어느 것이 먼저냐 이전에 우선은 세계 경제의 하강이 있을 테고요. 특히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중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들의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 변화 과정에서 생긴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경제난의 가장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경제난의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해온 잘못된 경제정책, 즉 경제 적폐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 과속이 현재 경제난을 가속화시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제곱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진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가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내부의 요인만 보자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었는데 기업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대신에 제조업 대신에 키웠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미진했다. 신산업의 도약이랄까요? 하는 것이 매우 지체됐다는 것이 산업만 놓고 보면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극화와 고령화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미진합니다,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 대표공약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죠. 네. 제가 기재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이 그 답변입니다. 저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직접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그동안의 구체적인 창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소요 예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공공부문 전체를 놓고 보면 공약은 22년까지 81만입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얼추 추산한 것은 5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만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공무원들의 직위가 어떠냐, 재임 기간이 어떠냐 이런 걸 감안하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산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차제에 그 정부가 그 자료 제출하는 거 총리께서도 국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질문과도 상관없이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회 예산처에서는 공공부문 그 81만 개 중에서 공무원 17만 명이죠. 공무원 그 중에서 17만 명이 뽑히면은 총 327조, 연금 포함 시 총 3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 예결위 그리고 재작년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잘못된 통계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예결위에서 나오는 내부 결론이었던 그러면 국회 예산처가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까?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분석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맞춘 결론이었다. 이렇게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정확한 소요 예산 추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결위 때도 그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우리 담당 부처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 주시고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에서도 자주 만났어야 하지만은 국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모셨습니다. 네. 지금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좀먹어서 경기 부진을 초래하는 주범은 아까 총리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재정 지출을 포함한 공공 부분의 무리한 확장이다. 재정 지출을 포함한 공공 부분의 지출은 주로 생산성이 낮거나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 부분이 외면하는 분야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부분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경기 부진은 초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정 지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 낮고 한계 생산성을 낮춘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 지출에 대한 비효율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일자리라든가 부가가치는 민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러나 재정 지출은 재정 지출대로 민간이 그와 같은 활력을 찾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경제의 기본적인 활력을 찾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걸 보고 굉장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생각은 달리할 수야 있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제대로 아직도 우리 경제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비중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그런데 정부 예산에 보조를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20%가 될 것 같은데, 예. 뭐 적은 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계속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걱정이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뭐 일자리에 대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본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나 공공 부분이 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재정 일자리는 저는 뭐 정부가 의당 제공해야 될 그런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제난을 해소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의 축소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달리 생각하겠네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 공공부문의 축소 말씀 주신 거는 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에 대해 있다면 그런 비효율을 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최수찬 교수 아시죠? 네네. 그분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혁신성장은 무개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
공정경제는 부분 성과 이렇게 평을 하면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최 교수님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달리 다른 의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그 소득주도 성장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거의 이꼴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잠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만은 또 보강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같이 인정도 해주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 말고 또 뭐가 있죠?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생계비를 경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속도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논쟁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뭔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서 그냥 패스트 팔로우로서 성장을 이루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차 혁명 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혁신 개념을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자는 것이 혁신 성장의 요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육 및 노동시장 개선과 인재 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왜 공공부문 개혁이 빠져 있죠?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 노동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혁신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노동시장 개선, 노동개혁을 말씀을 했는데 공공부문을 개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공공부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솔선수범하지 않고 어떻게 노동개혁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 들으셨죠? 네.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제안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덴마크처럼 실업급여를 종전급여의 70% 수준으로 하고 실업급여기관도 2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때 아마 원내대표께서 실업급여 70%까지 올리는 걸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부도 실업급여를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고요. 지금 현재는 70%까지에는 너무 많은 막대한 재원 소요가 있어서 60%까지 올리는 걸로 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홍영표 대표께서 그러려면 현재 9조 원의 실업급여 규모를 26조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6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실업급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또 재원적 뒷받침이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70%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아니 그러면 70%든 60%든 그 소요되는 재원이 있을 건데 한 20조, 26조 가까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는 복지 확충을 하면서 어차피 재정의 안정적 세익 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정이 갖고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공공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을 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확보를 하는 거죠. 아까 실업급여 문제가 바로 그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만이 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고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먼저 개혁하고 관련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저는 뭐 전적으로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앞에서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속이 플러스 알파 또는 플러스 알파 제곱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의 경기 부진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 설계됐다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야만이 가능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제가 좀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은 이것은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그 소득주도 성장이 주로 재정의 뒷받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원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전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의 컴포넌트에서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찾아서 또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자 했다라면은 임금이 아니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수단인 세금을 낮춰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에 유류세 15% 한시인하 정책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상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뜻이 없습니까? 의원님,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지난 08년도에 한번 이루어지고 한 10년 만에 정부가 너무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한시적인 조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류세 인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세수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고려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네, 이건 공자왈 맹자왈입니다. 그것은 참 유류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로소득세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의원님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최고세율이 42%고 OECD가 딱 42%입니다. 저희가 저희와 유사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본다면 지금 근로소득세가 지금 같은 수준이 적정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난 2012년 근로소득 세수가 20조 원이었죠. 네. 작년에는 39조 원이었죠. 6년 만에 2배가 더 거쳤는데 과연 6년 만에 근로소득이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까? 제가 비중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로소득세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작년에 최고세율을 높인 것 이외에는 큰 변동이 사실 없었습니다. 자, 미세먼지 이야기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도 저는 세제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차가 원인이라고 해서 경유세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정말 단순한 1차원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경시설에 투자하거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하는 법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유인책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지금 그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제가 한번 리스트만 빼봐도 7가지, 조특법에 의해서 한 5가지 하고 개소법과 포함해서 한 7가지의 세제 지원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환경 오염과 관련되는 것도 정부가 조특법에 의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세제가 작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지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세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옳지만은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장기적으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더 높이되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낮춰야 합니다. 특히 재벌이 비업무용 토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이번에 그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관계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였고요.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굉장히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증권거래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0.05%를 올해 낮췄고요. 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같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연계해서 내년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연구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증권거래세 문제하고 양도소득세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검토해 나갈 건가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럴듯한 수사적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을 엄격하게 제대로 구분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도취시키고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경제정책은 소중한 자원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기 부진, 경제 파탄을 초래합니다.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송원석 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시던데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비상 원턱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타임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